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 노출 계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노출 계수는 환경 유해인자의 노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제 개인의 노출을 결정하는 모든 이제 행위와 특성과 연관된 모든 인자를 뜻합니다. exposure factor라고 하고요. 이제 이 계수는 사실 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특성,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특화된 노출 계수를 쓰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해성 평가를 할 때는 필요하고요. 없으면 아예 노출량을 계산을 못하니까 이제 외국의 노출 계수 값을 가져와서 쓸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내가 대상으로 하는 인구 집단에 딱 맞는 노출 계수를 쓸수록 위해성 평가 결과가 더 정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필요한 계수가 대체 어떤 인구 집단의 특성에 이제 좌지우지 되는지를 봐서 이런 거는 뭐 외국 거를 가져다 써도 되겠다. 하지만 이런 건 절대 안 되겠다. 네, 이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이제 노출 계수를 선택해서 저희가 노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중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평균 체중과 미국인들의 평균 체중과 우리나라의 평균 체중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밀가루나 이렇게 빵, 면의 섭취량도 이제 우리나라는 쌀 섭취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뭐 어패류나 야채 섭취량도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빵 섭취량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이런 특성에 따라서 노출 계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노출 계수를 잘 구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나누어 보면 사실 뭐 노출 계수의 구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일반 계수는 이제 어떤 노출량을 계산을 하던 간에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호흡량, 들이마시는 양과 내뱉는 양, 흡기량, 호기량 이런 것도 그냥 일반적인 계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먹는 물의 섭취량, 뭐 토양을 얼마나 먹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계수라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중요한 일반 계수로 이 부위별 체표 면적, 그다음에 체중,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계산식을 배울 텐데 거기 들어가는 수명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일반 노출 계수가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좀 특화된 것으로 섭취에 대한 것이 있는데 섭취는 이 먹는 물하고 토양 좀 겹치긴 하지만 네, 이런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계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주로 ingestion factor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식품의 섭취 계수를 통칭해서 말합니다. 그 안에서 다시 이제 식품의 종류가 구분이 되어서 노출 계수가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류의 섭취를 이제 섭취 계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활동과 관련된 계수들이 또 이제 좀 다양한 범주로 존재를 합니다. 활동은 어떤 경우는 이제 그냥 단순히 주거하는 기간 아니면 집에 하루에 머무르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에 대한 계수가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내에서 방출되는 어떤 화학물질의 노출량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값들입니다. 그다음에 직업, 뭐 얼마나 근무를 했느냐 이런 거는 이제 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유해 화학물질을 계산할 때 얼마나 노출이 지속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활동 계수 중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소비자 제품과 관련된 이제 계수입니다. 뭐 샴푸를 하루에 몇 번 사용하고 한 번 쓸 때 몇 그램이나 사용하느냐, 치약을 하루에 몇 번 쓰느냐, 뭐 세제를 하루에 몇 번 접촉을 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소비자 제품의 사용 양상인데 이런 것이 이제 활동에 해당하는 노출 계수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노출 계수들은 여러분들이 물론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중금속 노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다. 조개를 통해서 얼마나 먹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한 달에 어떤 종류의 어패류 조개를 어떤 식으로 요리해서 먹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조개 중에 중금속 함량을 계산한 다음에 이제 노출량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노출 계수를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여기 보이시는 노출 계수 핸드북을 활용을 합니다. 핸드북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모든 노출 계수를 다 이제 넣어서 한 권의 이제 가이드북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핸드북만 열어보면 A부터 Z까지의 노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위해성 평가를 시작하면서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 미국 EPA에서는 먼저 익스포저 팩터 핸드북이라는 것을 발간을 했어요. 최근까지 좀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노출 계수 핸드북 중에 하나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2012년인가 처음 나왔고 2017년에 한 번 더 개정이 된 것으로 이제 어린이 대상으로 또 노출 계수 핸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성인과 어린이의 노출 계수는 예상하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 대상 노출 계수 핸드북을 만든 것이고 이제 유럽에도 이 미국 EPA 노출 계수와 노출 계수 핸드북과 비슷하게 유러피안 익스포저 팩터 소스북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럽 사람들은 워낙 이렇게 국경 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고 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이제 EU라는 한 틀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한꺼번에 노출 평가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노출 계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해외에서 주로 많이 쓰는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대상으로 할 때는 국내 노출 계수를 쓰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발간한 한국 노출 계수 핸드북이란 것이 있는데, 여기는 성인에 대해서 주로 발간을 했고, 어린이에 대한 것도 일부 있긴 한데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성이 생겨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그걸 종합해서 어린이 노출 계수 핸드북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노출 계수 핸드북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링크가 좀 오래 걸려서 이제야 열었는데 이제 아래 보여드린 그 링크로 들어가면 이렇게 EPA의 미국 EPA의 익스포저 팩터 핸드북에 대한 페이지가 열려요. 97년에 만든 걸 계속 많이 사용해 오다가 2011년에 업데이트가 돼서 이 버전을 이제 최신이니까 필요한 경우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익스포저 팩터 핸드북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에 이제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챕터를 볼 수가 있어요. 메뉴에 있는 것이 이제 전체 에디션, 전체 핸드북 한 권을 다 다운받을 수 있는 PDF 버전이고요. 거기도 보시면 물론 목차를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여기 챕터 3부터가 이제 필요한 저희가 주로 노출 계수라고 말하는 네, 그런 것이고 지금 챕터별로 이렇게 업데이트된 계수들이 좀 있어요. 진하게 표시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최신 자료일수록 내가 현재 하는 위해성 평가 결과에 더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물 섭취량, 그 외 액상류 섭취량에 대한 팩터 다이어터리 인제스천 팩터가 아닌, 그러니까 토양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에 대한 인제스천 팩터가 있다라고 하고, 좀 자세히 봐야 알 것 같네요. 소일이랑 더스트는 좀 따로 있어서. 여기까지가 인제스천 관련이고,
그다음에 inhalation thermal, 흡입과 경피 노출에 대한 이제 exposure 팩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체중 관련한 것이고, 이제 나이, 연령별로 해서 평균 체중, 뭐 95%에 해당하는 체중, 아주 적게 나가는 경우의 체중, 이런 것들이 쭉 분포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도 보시면 뭐 과일이나 야채, 어패류, 뭐 유제품이나 육류, 곡식류들 어떤 식으로 먹는지, 그 다음에 모유 섭취량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아기들의 모유 섭취량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한 편인데, 여기서는 그 휴먼 밀크 인테이크에 대한 팩터가 제시가 되어 있는 점이 좀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아래에도 뭐 활동 개수, 그다음에 제품 사용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챕터별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링크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노출 개수 핸드북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최신으로 나온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여기 다운로드를 가시면 이제 필요한 팩터 핸드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2008년, 2002년인가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앞서 보여드린 성인 익스포저 팩터 핸드북에 뭐 휴먼 밀크 인테이크라던가 뭐 이런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스페시픽한 이런 개수 핸드북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조금 통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운받아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한국 노출 개수 핸드북도 아마 업데이트가 된다고 들었는데 아직 활용을 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써왔던 것은 이제 97년에 발간된 한국 노출 개수 핸드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웹페이지처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보시면 되고, 혹시 목차 같은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노출 개수, 식품 섭취 노출 개수로 나누고 있죠.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래서 일반 노출 개수는 이렇게 수명 체중부터 일반적인 그 공기, 토양의 섭취량, 호기, 흡기량을 이야기하고 그 외에 식품류별로 섭취량을 제시한 것이 섭취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노출 평가에 대한 것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 활동에 대해서 이때는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이외의 노출 개수는 공인 기관에서 나온 노출 개수는 없어서 예를 들면 치약 사용량이나 샴푸 사용량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 개수는 없어서 이제 그걸 조사하고 노출 평가에 활용하는 것도 최근에 큰 연구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를 좀 나눠서 보고 싶은데 몇 장 넘겨보면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체중에 대한 페이지를 제가 폈는데 이제 일단 체중은 어떤 식으로 노출 평가에서 사용되는지 간단한 설명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는 여기서 활용할 것은 이 값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위해성 평가를 한다. 그냥 딱 한 집단으로만 내가 처리를 할 거다라고 하면 여기에 권고되는 이 62.8kg을 체중으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중에서도 여자, 남자로만 나눠서 이제 집단을 두 개로 나눠서 위해성 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남자는 69.2, 여자는 56.4를 써서 이제 그 수식에 이 체중 대신 이 값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세분화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남녀 구분하지 않고 18에서 24세, 25에서 34세 이런 식으로 10살 간격으로 나는 좀 구분을 해서 위해성 평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 중에서 평균 또는 중위수, 딱 중간에 있는 값이죠. 그 중위수 값을 이용해서 노출 평가를 수행을 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비교를 해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화학물질이 노출되는데 같은 인구 집단이고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몸무게가 굉장히 적게 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노출되고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노출되는지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각각 제시된 체중을 이용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체중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한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정이 가능하고 이런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네, 여기는 체중은 중요한 자료인데 어린이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일단 여기는 남자가 연령별로, 뭐 여자가 연령별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나눠서 또 위해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어린이도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이걸 쓰면서 아쉬운 점은 이제 성인 이상은 남녀로 나누어서 이렇게 체중을 놔뒀는데 어린이들도 사실 남녀로 나누면 체중 차이가 좀 나는데 그 부분은 고려가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어린이는 그냥 연령별로만 쭉 제시가 되어 있어서 아쉽더라고요. 이제 새로 개정된 거나 2016년에 나온 건 따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균 뭐 적게 나가는 체중 부분을 보고 싶으면 여기 뭐 50%일 많이 나가는 체중 부분을 보고 싶으면 이쯤의 값을 연령에 맞게 써서 위해성 평가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전부 마찬가지로 집단별로 뭐 설정이 되어 있어서 개수를 가져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 활동 개수 부분을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포함률인데 뒤로 가서 200페이지쯤 가보면 네, 이런 활동 개수가 나오네요. 손 씻기, 그다음에 세수, 샤워, 목욕, 수영 시간 물을 사용하는 행동에 대한 개수를 조사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뭐 물 속에 어떤 휘발성 화합물이 있다. 아니면 뭐 중금속이 배출될 수도 있고 다른 화학물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물 속에 어떤 유해 화학물질이 얼마나 있느냐는 오염도 자료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고 그걸 알고 나서 그러면 얼마나 노출되는지 계산하려면 이 값이 필요한 거죠. 일단 횟수에 대한 값이 있어요. 뭐 얼마나 물을 사용하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는데 1회당 손 씻을 때 물을 사용하는 양을 안다면 횟수만 알아도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일 손 씻기 횟수는 뭐 7.4회, 세수는 2회, 뭐 샤워는 1.0회. 아마 일주일 단위나 한 달 단위로 계산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루 단위로 환산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 수영까지 있고 전체 성인 대상으로 성인 전체 남자, 여자로 나누어서 또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보시면 손 씻기에 대해 뭐 세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온 자료이고 이것도 역시 백분위별로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서 손을 굉장히 많이 씻는 사람, 뭐 적게 씻는 사람, 목욕을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그때 이제 노출되는 빈도의 차이가 크겠죠. 아니면 유해 화학물질들의 제거에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런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서
이제 그 챕터마다 국외 자료와 비교한 그 챕터가 나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 이제 안 보셔도 되는데 국외 자료와 비교해서 이게 아까 인구학적 특성, 뭐 문화,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거다라고 이제 제시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업 유동성, 인구 유동성은 좀 지나가고 네, 여기가 끝이네요. 흡기율, 호기율이나 아니면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 이런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뒤쪽에 없고 흡기, 호기율은 앞쪽에 있는데 보시면 이제 달리기를 할 때 아니면 걸을 때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뭐 그냥 야외에서 근로를 할 때 아니면 공부를 할 때, 쉴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들이마시는 호흡량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유해물질의 흡수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세분화해서 계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달리기 하는 시간, 어떤 사람의 집에 머무르면서 쉬는 시간, 뭐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각각 구분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 값을 적용하기만 하면 이제 노출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집 또는 달리기 하는 공간의 공기 중의 화학물질 양은 별도로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호흡량, 시간을 곱하면 이제 흡입을 통해서 그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구한 다음에 수식에 넣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수식을 알고 있어야 이 노출계수 수집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노출 경로랑 시나리오에 맞게 이 이제 계산식이라고 하죠. 이제 계산식을 쓸 건데 그 계산식에 필요한 변수가 이런 것들이니까 핸드북에서 이 계수들을 전부 찾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수식은 제가 편의상 뒤에 설명을 해드리지만 실제로는 수식을 보고 그 수식에 들어가는 값을 이 핸드북에서 찾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앞에 보여드렸고요. 한국 노출계수 핸드북, 미국 노출계수 핸드북에서 제공하는 노출계수가 있고 최신 업데이트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여기에 없는 노출계수는 이제 좀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소규모 연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따로따로 만든 경우가 발생해요. 그것도 이제 일부러 국가 과제나 연구 과제로 수행을 한 것인데 그 핸드북에 들어가지만 않았을 뿐 저희가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쓸 수 있는 것 알고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특수한 노출원이나 수용체, 특수한 노출원의 섭취 계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미국 핸드북에는 모유 섭취량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고 했어요. 근데 모유 중에 화학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모유를 먹으면 화학물질도 함께 먹게 되는데 모유 중에 좋은 성분도 많지만 화학물질을 얼마나 먹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해서 저희가 이 노출 평가를 할 때는 모유의 섭취량, 그 다음에 섭취 횟수 같은 것들을 직접 조사를 해서 노출 평가에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 단위의 어떤 개수가 있었으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저희가 산출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특수한 노출원 섭취 개수 이런 것도 앞에 야채, 뭐 과일류 이렇게 최대한 식품군별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기 보이듯이 집에서 담은 김치도 뭐 동쯤이 다를 거고 그냥 배추김치 다를 거잖아요. 그다음에 집에서 담근 된장, 시판 고추장이 아닌 것들. 그다음에 예전에는 좀 중요하지 않았지만 요즘 많이 먹는 뭐 카페인 기능성 음료, 홍삼음료 이런 것들은 음용하는 사람들이 막 6, 70% 이상인데도 섭취 개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홍삼음료에도 네, 어떤 유해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죠. 오염이든 인위적이든 그런 걸 조사를 하려면 이런 섭취 개수를 또 따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이
국민 건강영양조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전국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음식에 대한 그 섭취를 조사하는 그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이제 전체 공개로 아이디만 있고 이 사람이 24시간 동안 먹은 모든 식품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걸 얼마나 먹고 사는지 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이런 홍삼음료나 뭐 집에서 담근 된장, 고추장 이런 것도 다 나와요. 집에서 담았는지 아닌지는 안 나와요. 된장 섭취, 고추장 섭취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에 원자료를 좀 가공을 한다면 좀 특수 노출원의 섭취 계수도 어느 정도 짐작해서 노출 평가에 사용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직접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경피 노출 관련 개수도 이제 최근에 생활화학 제품이라고 해서 좀 우려가 되는데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 있어요. 청소할 때 쓰는 화학 세제들, 다목적 세제들, 그다음에 섬유유연제,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 살균제, 소독제, 그다음에 이제 문신용 제품, 그 피부 문신 외에도 뭐 눈썹 문신을 하거나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개수도 일반적으로 많이 없었어서 좀 조사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화장품에도 이제 화학물질이 있다라는 게 많이 알려지기는 했는데 화장품 종류별로 이제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 연구팀과 이제 좀 주변에서 많이 한 편이어서 핸드북에는 이런 게 없지만 이제 좀 조사를 해보면 있을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지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수 조사에 대한 자료를 좀 놔둔 것 같은데 특수 수용체, 그 영유아들의 모유 수집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조사를 직접 했어요. 엄마들에게 우유 시료를 수집할 건데 직접 수집도 했고 얼마 먹었는지를 적어달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린 거고요. 이건 모유 시료 수집 방법이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양을 측정하고 몇 번이나 먹었나 측정하는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모유 같은 경우는 모유를 분유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젖병에 담아서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먹이면 얼마나 먹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먹는 양에 대한 개수가 없었던 이유도 있는데 측정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유를 먹기 전 아기의 몸무게를 재고 한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측정이 가능한 체중계를 드렸고 그다음에 모유를 다 먹고 나서 다시 이제 체중을 재는 방식으로 그래서 먹고 난 후에 체중 빼기 먹기 전 체중을 하면 그게 이제 먹은 양이 된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거는 예전부터 좀 활용되어 왔던 방식이어서 저희도 차용을 했고 이렇게 체중계를 활용을 해서 측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록지에다가 적어달라고 했어요. 언제 먹였고 수유 전, 수유 후 만약에 분유를 섞어 먹인 경우는 그 부분도 좀 빼야 되니까 뭐 좀 기입해달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뺀 다음에 쓸 수 있는 데이터만 가려서 이제 먹은 양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먹은 회차는 여기에 적은 대로니까 이제 그걸 활용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수용체 특성이랑 섭취하는 노출원 특성에 맞게 이렇게 개수를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특수 노출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파라벤은 요즘은 많이 없는데 이제 치약, 뭐 물티슈, 화장품 또는 이제 저희가 먹는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이런 장류, 잼 같은 것들의 방부제로 들어가는
화학 물질입니다. 식품 첨가물이죠. 근데 이게 대체 어디를 통해서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노출 평가를 했어요.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출 평가를 하기 위한 개수가 너무 부족하다. 오염도 자료도 물론 없었지만 개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1000명 넘게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것이고 이거 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직접 집에서 담근 간장은 파라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기성품 간장 뭐 이렇게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어디 회사 거. 거기에는 파라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미리 분석을 해서 그 자료는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집 간장, 기성품 간장을 얼마나 사 먹는지만 알면 돼서 그 양을 알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전부 파라벤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쌈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홍삼음료 같은 것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얼마나 먹는지 제시를 했고, 이제 약품 같은 경우는 실제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의약 외품과 의약품에도 모두 파라벤이 방부제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얼마나 파라벤이 흡수되는지 알아보려고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파라벤 사용이 허가된 의약 외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데오드란트라든가 뭐 콘택트 렌즈 관리용품, 소독제, 파스, 살균제 뭐 이런 것들에도 들어있어서 역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 외에 물티슈라던가 물수건, 그다음에 세척제, 행군 보조제 등에도 파라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노출 개수 자료가 없어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하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아까 청소용 세제, 다목적 세정제, 그다음에 뭐 유리 광택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함유된 이런 제품들이 많은데 너무 종류도 많고 잘 모르다 보니까 노출 개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2015년 이쯤부터 지난해, 지지난해까지 좀 3,000에서 5,000명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의 예시를 보여주고 배수관 세척제, 이거는 공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배수관 세척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이제 사용한 제품은 어떤 것이고 몇 번이나 사용했고 몇 시간이나 사용하고 또 사용할 때 양은 얼마나 쓰느냐, 그리고 장소는 어땠고 사용할 때 보호장갑은 썼느냐, 마스크는 썼느냐. 이런 제품 대부분 뒤에 사실 잘 읽어보면 그 저희 뿌리는 방향제조차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고 환기를 충분히 하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 잘 읽어보지 않고 사용을 하죠. 특히 방향제, 뭐 소독제 이런 것들은 좀 그런 특성이 큰데 이런 것들을 읽어봤느냐 안 읽어봤느냐도 이제 노출의 양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개수여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생활화학용품의 범주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아요. 타이어 광택제, 휠 클리너, 자동차 관리용품 같은 것들이 많고 코팅제, 뭐 탈취 스프레이, 자동차 표면 스프레이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개수를 만들어서 이제 노출 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는데 파라벤에 대해 이제 설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치약 사용량 같은 것도 실제로 없어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조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하루에 치약을 쓰시는지
답변을 해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루에 1g을 쓰는지 2g을 쓰는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치약을 주면서 평소 쓰는 만큼 여기 짜서 비닐에 담아달라. 그걸 가지고 이제 실측한 다음에 사람들의 사용량을 계산하기도 했어요. 최대한 이제 화학물질의 함량은 자세히 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가는 양을 자세히 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고안을 해서 설문도 하고 직접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는 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직접 아까 말씀드린 순수 표준 물질 같은 건데 동위원소가 라벨링된 화학물질은 몸에 들어가도 계속 그 동위원소가 남아서 어떤 매체, 혈액, 소변에서 검출이 되던 간에 양이 그 화학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직접 먹이거나 도포를 해서 소변이나 혈액에서 검사를 하면 몇 %나 흡수가 된 건지 빠져나오는 건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 대상으로 노출하고 실험하는 것이어서 쉽진 않은데 가능한 경우에 수행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 그 다음에 노출시켜서 흡수되는 식의 실험을 통해서 기존에 자료가 너무 없다. 근데 나는 꼭 필요하다. 데이터계 분석을 한 다음에 필요할 때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설문조사 또는 실험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노출 계수를 만들기 위한 조사하고 그걸로 노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네, 다음 시간에 이제 개수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 말씀을 드리고 그럼 실제로 이 개수를 사용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10주차 강의를 통해서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료 올려드리겠고 네, 지난주에 중간고사 보시고 이제 다시 또 대면 강의를 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비대면 강의를 좀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9주차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